바이든이 저는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자를 통제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 22년, 23년에 불법 이민자를 한 해에 200만 명씩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23년에 특히 거의 300만 명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때 인건비가 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불법 이민자 없이는 미국 경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진짜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오냐? 1970년대하고 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970년대 인플레이션 이 주황색 선인데 첫 번째 인플레가 7%, 두 번째가 12%, 세 번째가 15%짜리가 왔는데 요 주기가 한 4년 정도였습니다. 요 한 번의 위기가 인플레가 올 때마다 4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플레를 잡으려면 산불 진압하고 똑같이 잔불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 돈 좀 풀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게 인플레가 오는데 요 주기는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주기로 볼 때는 25년 하반기나 26년에 다시 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왜 이렇게 진폭이 크냐? 이번에는 9% 번째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35% 떨어졌다가 지금 48% 반등하는 굉장히 큰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제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은 진짜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종이돈을 쓰면서 각국 정부는 항상 돈을 풀려고 그러고 내 임기 동안 경제 호황이 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풀면 인플레로 항상 끝났는데 지난 40년은 세계화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 때문에 인플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이 투자 환경이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인플레가 올 때마다 그 인플레를 견뎌내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전가하면 됩니다. 3년 전부터 제가 강의를 할 때 윈도우즈 예를 들면서 패키지 가격이 15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여러분 윈도우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부터 리눅스 씁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성. 그 다음에 브랜드 로열티, 독과점, 차별화 돼 있는 그런 쪽은 인플레가 한번 올 때마다 원가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그런 기업들은 인플레가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다시 캐시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고 다시 이제 한번 사이클이 끝나면서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올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호황 사이클이 올 때 이 기업들이 더 치고 나갑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물가를 보면 금리 문제도 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 총 부채를 GDP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부채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이거 다 합친 거예요. 1970년대에는 100이었다는 뜻은 한 해 동안 생산한 것으로 전 세계인들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256이 됐습니다. 256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전 세계인들이 생산한 거에 2.5배가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된 이유는 돈값이 싸졌는데 얼마나 싸졌냐? 자,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라고 할 수 있어요. 금리가 81년엔 15.5였다가 요게 0.5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2020년 7월이었고 그걸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5%였습니다. 그러니까 15.5가 1.5가 되는 과정에서 돈값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금리는 아니 돈값이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가치 있는 게 싸졌으니 너도 나도 빚을 낸 겁니다. 우리가 금리가 떨어진 속도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이게 정치 때문이 아니라 돈값이 싸진 정도가 우리가 제일 심해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중국과 함께 1등이죠.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금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금리는 계속 낮아진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걸려서 중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과잉저축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마구 돈 찍어낸 거, 세 번째는 미국에 의한 평화, 즉 미국이 떼인 돈을 대신 받아줬거든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변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데요. 레리 서머스는 앞으로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4.75가 될 것이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건들락과 다이먼의 주장이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들락은 앞으로 불황이 온다. 침체가 오기 때문에 2.5까지 떨어진다. 그다음에 다이먼은 야, 지금 내년에 장기국채 제대로 발행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물가가 다시 튈 거야. 분명히 연준은 운전 잘 못해서 인플레 다시 만들 거야. 내년 금리가 8%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출렁거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머스 교수의 말처럼 이렇게 4.75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금리 시대가 온다고 보고 저는 4.25 정도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자, 근데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야,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면 이거 내년 초반에는 미국은행 한 번 또 결단 나겠는데? 왜냐하면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은행이 망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근데 대선 끝나고 나다면 어떻게든 이거 정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망하기 전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나옵니다. 내년 5월부터는 일본은행이 연준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엔화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160엔 넘었던 게 지금 145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뭔가 굉장히 나빠져서 빅컷을 한다고 치죠. 또는 막 한꺼번에 0.5나 0.75나 이렇게 마구마구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만 봐서는 저는 지금 현재 빅컷 0.5%포인트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하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플 거예요. 금리를 지금 미국 경제만 봐서는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0.5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0.5 낮추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번 9월 달에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월부터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일본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했어요. 5월부터 서서히 올렸으면 되는데 급하게 7월 달에 올리는 바람에 더욱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심을 시장에 심어준 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어두운 물가와 이런 게 얘기했다면 AI 혁명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시스코하고 같은 길을 걸 것인가? 인터넷 라우터 여기도 지금 와이파이 되잖아요. 이런 라우터 만드는 게 옛날에는 첨단 기술이어서 시스코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엔비디아하고 시스코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라우터 만드는 건 이제 봤더니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와이파이 만드는 거 누구나 다 하니까 이제 시스코는 주가가 옛날만큼 비싸지 않죠. 자, 근데 엔비디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